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40대 후반의 오민서 씨에게 남편 박재혁 사장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간 넘은 꽃다운 나이에 만나 결혼하여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변할 세월 동안 오직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박 사장은 젊었을 적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함과 배짱 하나는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한 칸을 얻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영업을 뛰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직원 수도 많고 사업까지 번듯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고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안정된 삶이 꿈만 같기도 했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함께 밤새워 걱정했던 날들, 거래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남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해에 속상해하며 함께 눈물 흘렸던 날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서 씨는 남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살림에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따뜻한 밥상과 위로의 말로 남편의 지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남편 몰래 식당 일을 하며 부족한 살림을 보탰고 명절이면 직원들 선물 하나하나까지 손수 챙기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애썼지요. 그녀의 그런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박재혁 사장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민서 씨 자신도 남편의 성공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금의 평온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들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어찌 늘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민서 씨는 남편에게서 예전 같지 않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안정궤도에 오르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은 눈에 띄게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이들과 놀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 일과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골프 약속이나 동창 모임이 잡혀 있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보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남편이니 이제 좀 여유를 즐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행동은 조금씩 도를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그의 옷에서는 늘 낯설고 강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휴대폰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가 슬쩍 물어보면 회사 일 관련해서 라며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결정적으로 몇 달 전부터는 부부관계마저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녀를 멀리했고 어쩌다 잠자리를 가져도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나 교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남편에게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며 내가 너무 늙고 매력이 없어져서 그런 걸 거야.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재혁 사장의 회사 창립 20주년이 되는 그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후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발표까지 앞두고 있었지요. 민서 씨는 남편이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전복 내장 볶음밥을 고슬고슬하게 짓고 기력 회복에 좋은 장어구이도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든 불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월남쌈,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오색산적까지. 그녀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최고의 재료들로 남편의 입맛과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보온 도시락 통에 밥과 국을 담고 정갈하게 만든 반찬들을 칸칸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카드에 진심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회사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당신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오늘 중요한 계약도 당신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민서 씨는 정성껏 포장한 도시락을 들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며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니만큼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화사하고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처음으로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선물해준 그녀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옷이었지요. 곱게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역계분을 바르니 아직은 봐줄 만한 자신의 모습에 민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며 한박웃음을 지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모습 하나를 보기 위해 그녀는 설레는 마음과 조금의 긴장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응원으로 가볍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나른하게 내리쬐는 오후, 민서 씨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곱게 싸들고 남편 박재혁 사장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 새로 지은 사옥은 중소기업치고는 제법 번듯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죠. 1층 로비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회사의 격리 업무를 도맡아 온 박 부장과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생산부 김 부장이었죠. 그들은 민서 씨를 보자마자 마치 자기 일처럼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하셨습니까? 오늘 사장님 중요한 날이라고 또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셨군요. 역시 사모님 정성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민서 씨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내조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녀를 향한 칭찬과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그들의 환대에 환하게 웃으며 답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두 분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서 씨는 남편 회사를 찾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이 있는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탓인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민서 씨는 사장실을 향해 걸어가며 복도 양옆의 사무실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한 오후 업무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중요한 계약 발표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든 도시락 먹고 힘내서 꼭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사장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사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거나 안에서 남편의 통화 소리 혹은 서류 넘기는 소리라도 들려왔을 텐데 오늘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지요. 이상하다, 벌써 점심 식사하러 나가셨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계신 건가? 민서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줄 알았던 사장실 문이 사실은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기고 덜 닫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와인잔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까지. 민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 거지? 손님인가?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렇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긴장을 풀려고 음악이라도 듣고 계신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사모님한테 다 잃을 거예요.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 걱정 마.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당신같이 예쁜 사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능글맞게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 민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살짝 열린 문틈을 조금 더 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수십 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사장실 안 창가 옆에 놓인 고급 소파에는 남편 박재혁이 젊고 농염한 자태의 여자와 서로의 몸을 밀착시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치고 있었는데 어깨와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다리는 남편의 허벅지 위로 교묘하게 꼬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셔츠 차림으로 한 손으로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와인잔을 든 채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와인병 2개와 고급 치즈, 과일 안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방 안에는 독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고 부도덕한 미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애지중지 들고 왔던 도시락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음과 함께 아름다운 자개로 장식된 고급 찬압이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바닥에 비참하게 쏟아져 나뒹굴었습니다. 전복이며 장어며 갈비찜이며 남편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더러운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에 소파 위에서 뒹굴던 박재혁과 여자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 써 있는 민서 씨를 발견한 박재혁의 눈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서 씨,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는 황급히 여자에게서 떨어져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으나 이내 민서 씨의 곱지만 수수한 한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본처가 찾아왔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하고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과 당황한 남편, 그리고 뻔뻔스러운 여자를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오민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남편 박재혁이 당황하여 내뱉는 변명인지 애원인지 모를 소리가 웅웅거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수십 년 인생과 믿음을 송두리째 배반하는 장면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될 뿐이었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젊은 여자의 조롱 섞인 눈빛, 풀어 헤쳐진 남편의 셔츠, 바닥에 나뒹구는 와인병과 과일 조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자신이 정성껏 쌓은 도시락의 처참한 잔해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민서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재혁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 씨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동자로 그를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냉담함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쏟아진 음식물들이 그녀의 고운 한복 치마 끝자락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동안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몇몇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밝았던 사모님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서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눈물샘이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그녀의 서럽고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신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충격과 모멸감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아니면 넋이 나간 채 하염없이 걸었는지조차 불분명했죠. 텅 빈 집에 들어선 민서 씨는 현관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함께 고른 소파, 남편이 웃으며 걸어준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낙서했던 벽지 자국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벽에 걸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대형 웨딩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위선자, 사기꾼. 그녀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소리치고 난 후에야 그녀는 탈진한 듯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민서 씨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남편의 배신을 용서하거나 혹은 그의 동정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갑고도 강인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박재혁, 그리고 그 여자. 내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안겨준 고통과 수모,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되돌려주고 말겠어.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법적이고 사회적인 복수를. 그녀는 우선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까 사장실에서 뛰쳐나오기 직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자 다행히도 충격적인 현장을 담은 사진 몇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급하게 찍느라 흔들리고 초점도 맞지 않았지만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남편과 내연녀의 모습, 어지럽혀진 사장실 내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즉시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앞에 앉아 조금 전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연녀의 인상착의, 옷차림, 남편과의 대화 내용, 방 안의 상황까지.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최대한 모든 것을 적어두어야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시작될 길고 힘든 싸움에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복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홀로서기는 그렇게 가장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복수를 결심했지만 오민서 씨는 자신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혼 소송이니 증거 수집이니 하는 것들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세계의 이야기였죠. 혼자 힘으로는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부 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자신과 자식들에게까지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민서 씨는 문득 오래전부터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온 동네 친구 영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영숙 씨는 몇 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겪었던 아픔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다른 이혼 여성들을 돕는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큰 용기를 내어 영숙 씨에게 연락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민서 씨의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혼 소송 당시 큰 도움을 받았던 여성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서야, 이 변호사님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이야. 특히 너처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고 야무지게 일 처리해 주시는지 몰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한번 만나서 상담받아봐. 친구의 진심 어린 추천에 민서 씨는 큰 용기를 얻었고 바로 다음 날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서 씨를 맞이한 노지연 변호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옆집 언니 같은 느낌을 주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민서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민서 씨는 노 변호사의 편안한 분위기에 용기를 얻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꼈던 의심스러운 정황들,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사진 증거까지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명료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민서 선생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남편분의 잘못은 명백하며 선생님께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민서 씨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혼 소송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외도 사실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공평하게, 아니, 남편의 잘못이 크므로 그 이상으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장의 경우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 변호사는 민서 씨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증거도 중요하지만 외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차량 블랙박스나 개인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정확한 재산 상태, 특히 회사 지분이나 숨겨진 부동산, 차명 계좌 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 변호사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에 민서 씨는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는 것을 느꼈고, 이 변호사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노 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위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서 씨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냉철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고, 발걸음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죠. 그녀는 그날부터 마치 탐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와 옷장을 샅샅이 뒤져 의심스러운 영수증이나 메모, 낯선 명함 등을 찾아냈습니다. 남편 몰래 그의 지갑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의 자동차를 꼼꼼히 살펴보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은행에 가서 부부 공동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밤새도록 분석하며 남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해 스스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서 씨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에서 20년 넘게 격리 업무를 봐 온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회사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었고, 박재혁 사장의 성공 뒤에는 민서 씨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박 사장이 젊은 여자와 어울리며 회사 돈을 물쓰듯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에 큰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하여 민서 씨에게 접근했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사장님이 요즘 회사 돈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민서 씨에게 박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고급 호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 가리고 해외 출장을 핑계로 내연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증거가 될 만한 서류 사본들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박 부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민서 씨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부도덕한 외도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쥐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욱 날카롭고 거세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서 씨와 노지연 변호사는 박재혁 사장과 내연녀 최수진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 무너지도록 심리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도 증거를 터뜨리는 것보다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뿌려 두 사람의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특히 박재혁 사장처럼 자수성가하여 자신의 능력과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우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중소기업 사모님들과의 점심 모임 자리에서 마치 걱정스러운 듯 한숨을 쉬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어휴, 우리 남편 요즘 통 잠을 못 자네요. 회사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지 밤새 뒤척이고 낮에는 예민해져서 말도 못 붙이겠어요. 얼굴도 반쪽이 되고 이러다 큰 병이라도 얻는 건 아닌지 몰라.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사장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업가들의 세계는 좁고 소문은 발보다 빨랐기에 이런 이야기들은 금세 다른 사장님들의 귀로 흘러들어갔고 박재혁 사장의 리더십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또한 민서 씨는 박재혁 사장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박 사장 요즘 힘든 일 있나요? 저한테는 통 말을 안 해서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요. 이런 간접적인 탐색과 우려는 박재혁 사장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내연녀 최수진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탐정을 통해 알아낸 최수진의 개인 SNS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로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박재혁 사장, 당신에게 쓰는 돈만큼 부인에게도 잘하는지 모르겠네. 와 같이 질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 사장, 요즘 자금 사정 안 좋아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당신은 괜찮아요? 라며 박재혁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서 씨는 탐정이 확보한 박재혁의 또 다른 의심스러운 행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이 여자분은 누구신지 박 사장님 취향이 참 한결같으시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수진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젊고 야망 있는 그녀는 박재혁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의 재정 상태나 다른 여자 문제에 대한 소문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죠. 그녀는 박재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편 박재혁 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들려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 주요 거래처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 최수진의 계속되는 의심과 다툼.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누가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지? 회사 내부에 나를 음해하려는 놈이 있는 건가? 아니면 설마 민서가? 그는 민서 씨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집에서의 민서 씨는 너무나 태연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을 대했기에 쉽사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서 씨의 모습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직원들에게 사소한 일로 고함을 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격리부장 박 부장처럼 자신의 속사정을 조금이라도 알 법한 직원들에게는 더욱 날카롭게 굴었죠. 그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은 회사의 분위기를 더욱 경직시키고 직원들의 불신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박재혁과 최수진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쌓이면서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달콤한 미래가 아닌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는 싸움터로 변해갔습니다. 최수진은 박재혁에게 더 많은 돈과 선물을 요구하며 그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었고 박재혁은 그런 최수진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마지못해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수진에 대한 애정보다는 경멸과 후회가 자라나고 있었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며 날선말을 주고받았고 급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장난 같은 사랑은 이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증오만을 남긴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집안에서 혹은 변호사나 탐정을 통해 전해 들으며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고 내연녀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일말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에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죠.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민서 씨의 치밀한 계획은 이제 박재혁 사장의 사회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의 내면을 충분히 교란시킨 다음 단계는 그의 사업과 명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중소기업 사장에게 있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민서 씨와 노지연 변호사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경리부장 박 부장으로부터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즉 박재혁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내연녀 최수진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사주거나 함께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온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 자료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 증거 자료들을 단순히 회사 내부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박재혁 사장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은밀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재혁 사장의 회사가 주거래를 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지점장이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철저히 익명으로 그러나 증거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박재혁 사장의 부도덕한 자금 유용 실태와 방만한 회사 운영에 대한 우려를 담은 투서를 보냈습니다. 투서에는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영자의 회사를 계속 신뢰하고 거액의 대출을 유지해도 괜찮은지 은행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덧붙였죠. 은행 지점장은 투서 내용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즉시 박재혁 사장 회사의 신용 등급 재평가 및 대출 조건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박 사장을 직접 불러 소명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박재혁 사장이 속해 있는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조합 내에서 감투를 쓰고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조합 이사장과 주요 임원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사장의 불륜 사실과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직원들에게조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문까지 교묘하게 섞어서 전달했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의 도덕성과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다음번 정기 모임에서는 그를 임원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즉각적으로 박재혁 사장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갑자기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규 대출을 거부했고 추가 담보를 설정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주요 거래처들 역시 박 사장의 회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납품 대금 결제일을 앞당겨 달라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박재혁 사장은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그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 누구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굽신거리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그의 명성 역시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평소 형님, 아우하며 어울렸던 기업인들은 이제 그와의 만남을 피했고 각종 모임에서도 그는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지역 봉사단체에서조차 그의 후원을 정중히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편 내연녀 최수진 역시 이 불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재혁 사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그녀가 속한 사회나 직장에도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재혁 사장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서 측 변호사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되자 그녀는 박재혁을 원망하며 그의 곁을 떠나거나 혹은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불륜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책임만 남긴 채 파국으로 치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민서 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배신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한 최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재혁 사장의 사업과 평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을 때 오민서 씨와 노지연 변호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법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노 변호사는 박재혁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하고 민서 씨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은 박재혁 사장에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 사무실, 그것도 그가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직접 전달된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딱딱한 표정의 법원 집행관이 들어서자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집행관은 박재혁 사장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재혁 씨, 법원에서 온 서류입니다.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박재혁의 얼굴은 굳어졌고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장들의 의아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회의를 계속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후였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오민서의 이름으로 발송된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소장에는 그가 내연녀 최수진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심지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행각을 묘사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가 확보한 사진과 블랙박스 음성 파일,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소장에는 박재혁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내연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불했다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서 씨는 이혼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몫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남편의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해온 자신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 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 간조되어 있었죠.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박재혁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조차 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외도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제기된 이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고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모님 측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비관적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박재혁은 쉽게 백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아내에게 순순히 모든 것을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거나 회사 장부를 조작하여 재정 상태를 축소하려는 얄팍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지연 변호사는 이미 그의 이런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즉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박재혁의 주요 부동산과 예금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박재혁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그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박재혁은 이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으며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회사는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죠. 게다가 이혼 소송으로 인해 그의 추악한 사생활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내연녀 최수진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재혁의 몰락이 가시화되자마자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설상가상으로 민서 측 변호사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책임을 박재혁에게 떠넘기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박재혁 사장은 이제 사업도 명예도 사랑도 모두 잃고 철저히 혼자 남겨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과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책임의 무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적 공방의 끝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박재혁 사장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기보다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종용했죠. 결국 법원의 조정 기일이 잡혔고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던 원고와 피고의 자격으로 조정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마주한 박재혁의 모습은 몰라보게 초췌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은 패배감과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죠. 반면 오민서 씨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왜 없었겠냐마는 그녀는 이제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평온함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노지연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조정은 노 변호사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박재혁 측 변호사가 형식적인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그동안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재혁의 외도 사실과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여 박재혁 측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민서 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부부 공동 재산의 60% 이상을 민서 씨에게 분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재혁이 숨겨놓았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했죠. 박재혁 측 변호사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재산 분할 비율 조정을 호소했지만 노 변호사는 박재혁의 유책 사유와 민서 씨의 수십 년간의 기여도를 간주하며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박재혁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서 측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 지분의 상당 부분과 살고 있던 집을 포함한 부동산, 그리고 예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민서 씨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부와 성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아내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박재혁은 마지막으로 민서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아니,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다 잘못했소. 부디하지만 민서 씨는 그의 사과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에게 그의 사과는 너무나 때늦고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십 년 인연은 그렇게 차가운 법정 문서 위에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오민서 씨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듯한 혹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과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지난 몇 달간, 아니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에서 소갈이하며 삼켜야 했던 온갖 서름과 배신감의 찌꺼기들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원 건물을 나서며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결코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자의 벅찬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재혁의 아내 오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앞에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 강인하고 자유로운 영혼, 오민서로서의 새로운 삶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친구 영숙 씨가 다가와 정말 잘했어. 민서야. 너가 해낼 줄 알았어. 라며 그녀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이야기하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녀 인생의 창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한편 조정실에 홀로 남겨진 박재혁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신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헐값에 넘겨야 했고 살던 집과 아끼던 자동차 심지어는 골프 회원권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려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남은 직원들마저 그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에 등을 돌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달콤한 말로 그를 부추기던 젊은 내연녀도 그의 성공에 빌부터 아첨하던 부하 직원들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며 민서 씨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어보려 했지만 민서 씨는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만을 전달할 뿐이었죠. 그는 결국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외딴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가 허름한 월세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불륜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신 대가는 그에게 너무나도 혹독하고 처절했습니다. 내연녀 최수진 역시 그 대가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노지연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재혁과의 불륜 관계를 명백히 인정하여 최수진에게 민서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수진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녀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해야 했고 빚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불륜 사실과 소송 문제는 그녀가 다니던 직장과 주변 사회에도 알려져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호사를 누리려 했던 그녀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 역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조정실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온 오민서 씨의 발걸음은 마치 오랜 시간 발목에 채워져 있던 무쇠족쇄가 풀려난 듯 놀랍도록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 박재혁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했지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배신감의 무게, 밤잠 설치게 했던 분노와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법원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고 자신도 모르게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지난날의 슬픔이나 분노 혹은 억울함의 눈물과는 그 색깔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았던 과거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상처 입었던 자신의 존엄성을 오롯이 되찾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자유를 만끽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재혁의 아내 오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더욱 단단해진 오롯한 자기 자신, 오민서로서 당당하게 인생의 막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구 영숙 씨가 다가와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민서야.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환한 웃음을 나누었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법원 조정실에 홀로 남겨진 박재혁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피땀 흘려 키워온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번듯한 사업과 살던 집, 고급 승용차까지 모두 그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남아있던 직원들마저 그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에 등을 돌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아첨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역사회에서도 그는 아내를 배신하고 회삿돈까지 빼돌린 파렴치한 사업가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고 그는 철저한 고독과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민서 씨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결국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술로 외로움을 달래며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과 오만한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최수진의 말로 역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민서 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법원은
그녀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죠. 결국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고 빚까지 져야 했으며 그녀의 불륜 행각과 소송 사실은 그녀의 주변 사회와 직장에까지 알려져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도 외면당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손쉽게 성공을 얻으려 했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 역시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 가져온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에 이치는 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배신자들이 각자의 죗값을 치르는 동안 오민서 씨의 삶은 놀라운 속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것을 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완전한 독립과 안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여유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재무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든든한 안정감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자신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금이 단순히 과거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민서 씨는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평소 막연히 동경해왔던 꽃꽂이를 배우기 위해 집 근처 문화센터의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아름다운 꽃들을 만지고 자신만의 감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금세 빛을 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호회 전시회에서 멋진 작품으로 입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아름다운 꽃 작품들로 집안 곳곳을 화사하게 장식하며 칙칙했던 과거의 기억 대신 향기로운 현재의 행복을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젊은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아쉽게 포기해야 했던 대학 공부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하여 만학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풍부한 인생 경험은 오히려 젊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터디 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 속에서 잊고 지냈던 지적 호기심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역사와 문학 강의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배움의 기쁨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배움과 취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친구 영숙 씨를 비롯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답답했던 지방과 남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경험은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선사했죠.
그녀는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쌓은 소중한 추억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지역 복지관을 찾아 외롭고 힘든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아픔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타인을 위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그녀의 내면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며 그녀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은 도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든 꽃꽂이 작품이나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연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그녀의 정성과 감각이 담긴 제품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제법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정성껏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고 고객들의 감사 후기를 읽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삶의 활력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어느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쏟아지던 주말 오후 민서 씨는 새로 사귄 대학 스터디 친구들, 꽃꽂이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여행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의 경치 좋은 야외 카페에 모여 즐거운 브런치 타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커피와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 그리고 싱그러운 샐러드가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나누는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현재의 삶을 즐기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마치 혹독한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만개하여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한 송이 꽃처럼 강인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그녀를 좌절시키는 대신 오히려 잠자고 있던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치고 나와 마침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 가방에는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의 새로운 주문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앞으로 참여할 봉사활동 일정과 다음번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존엄하고 활기찬 삶. 그녀의 통쾌하고 눈부신 인생 이막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